바쁘신 중에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광복지 포럼은 산업연관이 함께 모여서 지역 복지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0번째 자리가 이곳 목포 시민의 평화광장점에서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 환경위원회가 공동 주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아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일 텐데요. 챗GPT를 활용한 복지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포럼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로 이어서 간략하게 개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식에서는 국민의회 강성희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의 개회사, 이상신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님의 특사, 정경선 전라남도의회 부의장님의 특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도는 차로 정책 포럼에서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성구 위원장님이 과장을 맡아서 광주 전남연구원 한경록 센터장님이 발제를 들으신 후 지정 토론이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후 질의응답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돼서 오후 4시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0회 전남복지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회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요 노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해드릴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이상신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정경선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성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안 출신 최미숙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성 출신 김혜식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나주 출신 김호진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목포 출신 김미경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라남도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대표님은 지금 상황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전라남도 서구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강희숙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남 여성가족재단 서혜란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들어오시는 인사가 됐군요. 네. 이어서 다음으로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의 상생협의기구 위원님들을 시간 관계상 일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위원님들을 호명한 후에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정병관 회장님 모십니다. 전라남도 재가노인복지협회 방진혁 지부장님, 전라남도 노인복지관협회 신세환 회장님,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관협회 김성구 회장님,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박상두 회장님, 전라남도 지역자활센터연합회 박철수 지부장님, 전라남도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김정혜 회장님,
그리고 전라남도 노인복지시설협회 정광석 회장님을 계시면서 조미영 부회장님, 전라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노동인 회장님을 계시나요? 김동국 사무처장님, 전라남도 어린이연합회 박상섭 회장님을 계시나요? 강길순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계시는 이사님들 역시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지막 호명회에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의 배용규 이사장님, 사회복지법인 나누원 김경옥 이사장님, 동생복지재단 동생재활원의 정혜라 원장님, 세안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 김행렬 교수님, 순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원재 센터장님,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소형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국장님도 함께 도와주고 계십니다.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광주 전남연구원 한경록 인공지능지원센터장님, 토론을 맡아주실 전남대학교 김경백 교수님, 전남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혜준 회장님,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용태희 책임연구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포럼을 주관한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강성희 원장님이 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강성희 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료지 색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원장 강성희입니다. 아주 바쁘신 중에도 게시패 전남복지포럼에 참석해 주신 외길인 여러분께 함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포럼에서 챗GPT를 활용한 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합니다. 복지서비스는 좁게는 취약계층을 돕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포용사회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에도 최근 챗GPT와 같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더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또한 혁신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를 달성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포럼은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별히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신 이상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 전경선 도의 부의장, 최선국 전라남도의 보건복지 환경위원장을 비롯한 평소 존경하는 여러분들, 앞서 사회자님께서 소개하신 내빈 여러분과 참석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한경록 센터장님, 과장을 맡아주신 최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아주 출신 김호진 도의원, 그리고 전남대학교 김정백 교수님, 그리고 사회복지연구회 김혜준 회장님,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용태희 박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김영록 도지사님의 도전 방침인 감동주는 맞춤복지가 챗GPT를 활용한 감동주는 맞춤복지로 발전하는데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얻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성희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기회식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최되는 제10회 전남 복지포럼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정경선 부의장님, 최성국 전남도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혜식, 김미경, 김호진, 최민숙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더 귀한 분들 많이 오셨는데 일일이 건강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챗GPT는 아시다시피 대화형 초거대 AI입니다. 자동 채팅 같은 간단한 서비스로 출발한 AI가 이제는 실제 사람처럼 일상적인 대화는 물론 의학, 공학, 그리고 복지 서비스 등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까지도 자유자재로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 포털 기업과 통신사는 대한민국에 적합한 한국형 GTP를 개발 중이고 중앙과 지방정부에서도 챗 GPT를 활용해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과 시범 운영 등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챗 GPT를 활용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 반려로봇, AI, IoT 기반으로 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과 돌봄 서비스 분야에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챗 GPT를 통해서 복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맞는 맞춤형 상담을 깊이 있게 제공하는 등 AI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가 어떻게 사회복지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포럼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인공지능, 챗 GPT를 활용이 가지는 가치와 장단점 그리고 장단기적인 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더 나은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인공지능이 불러온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 전라남도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정책 마련에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도는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값진 지혜와 고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계로 옮기하는 대도약 전납 행복시대를 펼쳐나가기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10회 전남복지포럼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 부장님 축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도의회 정경선 부회장입니다. 먼저 10번째 만난 전남복지포럼 챗 GPT를 활용한 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 토론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관에서 이런 생각을 누가 했을까요? 시연회나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 제가 좀 영화 배우처럼 보이나요? 우리 안 나와요? 제 확실히 우리 강성희 원장님 그리고 또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우리 최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최미수, 김혜식, 김호준 의원님들이 생각이 다르고 우리 김미경 의원님도 계셨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포럼을 하고 이렇게 토론을 한 것에 정말 뜻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른 딱딱한 장소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머리도 잘 들을 것 같고 좀 어려워요. 이 토론 자체가 저도 잠깐 봐오면 이 어려운 토론들을 준비하느라고 참 고생들 하셨는데 아마 이런 자리가 저도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제가 2018년대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을 할 때는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해봤는데 그때와 지금 세대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심 국장님한테 참 상심 크겠습니다 했더니 상심이 전혀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심할 게 없다고.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좋은 토론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남복지포럼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우리 전남 사소원하고 이 토론회를 개최를 했을 때 좀 생소한 주제이기는 했습니다만 물론 최근에도 포럼을 한다니까 전남의 올드한 이미지하고 갑자기 챗GPT 얘기를 하니까 좀 안 어울린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세계가 변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 챗GPT와 관련된 논의가 전남에서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만큼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또 최근에 뭐 우리 전남에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또 우리 그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부분도 정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빈곤과 관련해서도 역시 이 역할들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여성 또 전국에서 가장 또 많은 그 비율을 보이는 게 우리 또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전남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이후에 전남의 복지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좀 절박감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 오늘 그 포럼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된답니다. 저도 오늘 와서 처음 알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화장이라도 좀 하고 올거 있는데. 예, 그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주제 발표 끝나고 이제 토론 과정에서도 우리 온라인 시청자들 같은 경우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예, 유튜브 대화창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예, 질의 내용 올려주시면 오늘 토론자들이나 오늘 주제를 발표하시는 분이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 황경록 인공지능지원센터장님을 모시고 챗 GPT를 활용한 복지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서 오늘 그 수어 통역을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어 통역을 지원해 주실 김현희, 최민정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부탁.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혹시 비 피해는 없으셨어요? 예, 다행입니다. 오늘 이제 챗GPT를 활용한 복지 서비스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 40분 동안 3시까지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할 텐데요. 앞서서 몇 분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전문적인 이슈죠. 근데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몰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아마 들고 그럴 겁니다. 이걸 특히 이제 또 복지 쪽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요. 저는 이제 경제산업 쪽의 정책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복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이슈들을 이런 지역 정책에 어떻게 이제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여러분들보다 먼저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포럼이라든가 세미나. 근데 이런 공간에서 하는 건 저도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해봤지만 처음인 것 같고요. 영화 보는 것 정도의 재미나 감동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워하실까 걱정이 되고 오늘 저의 최고 목표는 가능한 쉽게 아주 쉽게 설명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 부분 이제 토론 시간에 제가 좀 못다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 전문가분들 오늘 토론자로 많이 오셨기 때문에 훨씬 더 풍부하게 깊게 이렇게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좀 부담을 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공공이나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행정 쪽에서 어떻게 지금 접목돼 가고 있고 특히 이제 복지 영역에서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챗GPT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림 감상을 좀 할 건데요.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쪽 분야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림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이제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해서 저 불어인 것 같은데 잘 못 읽겠는데 하여튼 우리말로 하면 우주 오페라 극장 이런 제목을 가진 그림입니다.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실제 미술 경연대회에서 물론 디지털 아트 부문이었긴 합니다만 1등을 했던 작품이고 그렇게 그렸다라는 걸 작가도 이미 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수상을 했던 그런 작품이에요. 그림을 생성한 거죠. 인공지능이. 이 그림은 이제 조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도 같아요. 워낙 유명한 또 그림이고 책에서 보든지 어디서든지 전시회에서. 이 오른쪽 하단에 큰 그림을 보셨을까요? 저 왼쪽 상단에 작은 그림을 보셨을까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건 짝퉁일까요? 오른쪽 하단 그림은? 네. 저 위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실제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그림이죠. 이제 슬라이드 오른쪽 상단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용어 같은 것들을 설명해 놨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이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 역시 미드전이라고 하는 그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미 2022년 7월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챗GPT는 작년 11월, 12월이잖아요. 그보다 전에 그림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많은 이제 기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건 역시 오늘 이제 이 챗GPT라는 서비스를 개발한 미국의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이미 먼저 또 선을 보인 달리라고 하는 저 프로그램이죠. 예, 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또 그린 그림인데 저 원본에 대해서 몇몇 키워드를 주고 뒷 배경을 네가 한번 생성해봐, 창작을 해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그림 주변에 뭐 주방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여러 요소들을 텍스트로 던져줬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미해서 그림을 하나 만들어 보라고. 이제 이런 그림 말고 어떤 텍스트를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쪽 영역에서는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싱귤레러티라고 불러요. 테크놀로지컬 싱귤레러티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접해본 몇 번의 특이점들이 있어요. 이 특이점은 쉽게 설명하면 저기 오른쪽 끝에 위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넘어서 버린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손에 다 스마트폰 들고 계시죠? 통신의 이 개념을 바꿨어요. 그게 이제 2007년에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이 촉발을 한 거죠. 그로부터 한 10년 지나니까 또 알파고라는 놈이 나와요. 근데 얘는 바둑만 잘하죠. 바둑만 잘해요. 어쨌든 과연 정신세계 그런 것을 어떻게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 했는데 이겼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좀 시간이 흘렀는데 작년 말부터 지금 올해 초까지 지금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 이제 이 챗GPT라고 하는 서비스 역시 이제 얘는 바둑만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하는 애가 아니란 말이죠. 뭐든지 다 물어봐도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알파고하고 챗GPT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셔야 될 이 챗GPT는 사실 이제 채팅을 하기 위한 GPT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GPT가 뭔지를 아셔야 되고 GPT 중에서도 맨 끝에 있는 T가 핵심이에요. 이 T를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라는 것 정도는 이제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굉장히 전문적인 IT 이슈인데 사람들이 이 알파고 사례를 보면서 굉장히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아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기도 하나 보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촉발된. 그래서 저는 사실 5대 0으로 이 세대를 다 질 줄 알았어요. 처음에 무조건. 근데 이제 네 번째 판을 이겼어요. 78번째 수가 이제 신의 한 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둘 수 없는 수예요.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이 둬야 되는 수인데 이제 사람이 뒀기 때문에 이제 이겼었던 사례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세대로 이 대전을 해주지 않았으면 이 기보를 얻지를 못했겠죠. 이걸 함으로 인해서 또 학습을 한 번 더 한 거고 이 알파고는 딱이 한 번 패전한 거 외에는 진 적이 없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이길 사람은 없다 해서 이제 끝을 이제 냈습니다. 더 이상 두질 않는 거죠. 어찌 됐든요.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잠깐 볼까요? 오늘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나올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이건 멍멍이야, 이건 야옹이야 이렇게 막 가르쳐주지 강아지는 어떻게 골격이 생겼고 뼈가 몇 개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무수히 많은 강아지, 고양이들의 사진 이미지를 보면서 그냥 잠재적으로 이렇게 학습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사진 한 장 한 장을 이제 기계한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뭐가 빵이고 뭐가 강아지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학습이 잘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아 이건 머핀, 이건 치와와 딱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16장의 그림을 기계한테 공부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 16장을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맞추죠. 이미 본 거기 때문에. 그럼 핵심은 뭐예요? 17번째 새로운 이미지를 주었을 때 얘를 머핀이라고 맞추느냐 강아지라고 맞추느냐를 보는 거예요. 빵인데 강아지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럼 아직 학습이 덜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00만장을 더 보여줘요. 1001번째 뉴 케이스를 봤을 때 또 답을 해요. 근데 또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있는 고양이, 강아지 사진, 아무튼 저기 빵 사진 한 1억 장 더 보여줘. 자, 사람이 여러분이 평생 한 100세 살면서 저런 머핀이나 치와와 사진을 한 1억 장, 1조 장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근데 기계는 그걸 단 며칠, 몇 분, 몇 시간 만에 다 봐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1조 장 정도 학습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진짜 사람이 봐도 머핀인 것 같고 치와한 것 같은데 진짜 애매모호해지는 사진들이 이제 나오는데 사람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계는 그때부터 다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습이 완벽하게 끝나면. 그걸 기계 학습, 머신 러닝, 기계한테 공부시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개념인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그 기계가 사람의 육체 노동을 대신했는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지능을 대체하는 그런 개념이 새로 나오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나라는 이런 이제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이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라든가 뭔가 좋은 것 같고 사회적으로 잘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이게 이제 어떤 갈등 요인으로 우려의 요소로 또 등장을 하기도 하는 이제 이런 복합적인 지금 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AI는 한 세 종류로 크게 나뉘는데요. 바둑만 잘 두는 놈을 약한 AI라고 해요. 그거 하나만 잘하기 때문에 다른 건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강한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이제 제너럴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냥 다 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챗GPT가 일종의 그런 개념까지 와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예전에 한 2020, 30년, 50년 이 정도 되면 이제 저런 강한 AI가 등장할 거라고 했는데 굉장히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죠. 이미 이런 수준에 접하고 있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여기서 더 폭발하면은 굳이 이제 사람의 개입 없이도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코딩을 하고 이상하면 스스로 갱신을 하고 이제 이런 자가 학습을 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겠죠. 오늘 초거대 AI, 뭐 생성형 AI, 대화형 AI 그냥 넓게 생각하면 다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이 언어, 말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방대한 데이터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거대라는 말을 붙이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림이라든가 곡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즉 생성해내는 AI는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텍스트 쪽으로 온 거죠. 글을 쓰게 되는 거죠.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학습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는 대화형 인공지능이라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도구, 모델 이걸 우리는 이제 언어 모델. 근데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 이렇게 LLM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사실 생성이에요. 생성. 이 생성이라는 뜻을 이해하시려면 여기 그림 보시면요. 왼쪽에는 생성만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진짜 같은 가짜를 계속 생성해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구분자, 판별자, 간별자라고 하는 얘가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만 해요. 그러니까 저 생성자라고 하는 애는 진짜 같은 가짜를 계속 만들어내요. 근데 얘는 진짜면 진짜다, 가짜면 가짜다를 계속 판별을 하는데 제가 많이 학습이 돼버리면 진짜 같은 가짜를 내놔도 얘는 가짜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진짜다라고 잘못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수준까지 가버리겠죠. 아니면 얘가 월등히 머리가 좋고 학습이 잘 돼 있으면 얘가 아무리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얘는 다 이건 가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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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답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저 머리하고 이 머리가 계속 싸우는 거죠.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앞서 대립신경망이라고 해서 대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라고 학습을 시키고 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계속 판별해라고 학습을 시키는 이 두 개의 인공지능을 계속 대립을 시켜간 그런 개념에서 이제 생성이라는 의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생성을 하는 그 언어 모델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이제 지금 GPT 하나만 있는 것처럼 알지만 이 계보가 있어요. 분파가 다 달라가지고 어떤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소위 말하는 모델이라고 해도 좋고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그냥 논리적인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 버트라고 하는 것은 저 중간에 있는 빈칸을 채우는 걸 잘하는 언어 모델이에요. 그렇게 하게끔 학습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다룰 GPT는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지를 맞추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그것에 능통한 모델인 거예요. 둘 다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특징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두 용어를 보면 맨 끝에 전부 다 트랜스포머라고 끝나요.
그죠? 뭐든지 간에 아무튼 트랜스포머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트랜스포머가 뭐냐? 이 그림을 우리는 이제 흔히 트랜스포머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하나의 인공신경망, 사람의 뇌를 그대로 모방한 어떤 컴퓨팅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그림 중에서 어느 한쪽을 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버튼 모델이 되기도 하고 이제 GPT 모델이 되기도 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트랜스포머라는 저 오른쪽 맨 위에 개념 보시면 이 특허 자체를 구글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빵 터트려 가지고 구글이 아 뜨거 하고 그냥 비상을 내리고 위기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구글의 특허를 가지고 지금 오픈 AI는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트랜스포머는 17년에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저런 버트라든가 이런 알고리즘들은 18년도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오신 김에 이 옆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사람의 뇌를 그냥 컴퓨팅 형태로 그냥 표현하는 개념이에요.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런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동그라미 하나하고 하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들이 일종의 시냅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저렇게 돼 있고 저걸 그냥 컴퓨팅 환경으로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기계학습은 설명드렸는데 또 딥러닝이라는 말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학습을 하는 건데, 그 개념을 이 그림에서 설명하면 이 동그라미가 하나 더 늘면 늘수록 연결해야 될 선들이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하나 느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동그라미 한 세트가 한 번 더 이 칸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걸 레이어라고 하는데, 훨씬 더 다양한 이제 선들이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머릿속에도 100조 개 정도의 이제 시냅스, 신경세포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계속 저 레이어들을 늘리거나 저 가중들이 많아지게끔 선들을 더 넣으면 넣을수록 정교한 학습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딥하다라고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LLM이라고 해서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픈 AI라는 회사만 이걸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글이라는 회사라든가 또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였는데 이름만 메타로 바꾼 저런 회사들도 자체적인 모델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름은 뭐 람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라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오픈 AI라는 미국 회사가 만든 이 챗 GPT라고 하는 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언어로, 꼭 한국말로만 쓰는 게 아니라 영어가 92% 정도 학습이 돼 있으니까 대부분 영어겠죠. 근데 그걸 어디선가 컴퓨팅기가 막 돌리고 있어야지 답을 막 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컴퓨팅 자원을 운영하는 그 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그냥 무료인 것처럼 아니면 $20 정도 내고 막 쓰지만 이걸 전 세계 사람들이 쓴단 말이에요. 그걸 오픈 AI에서 답을 다 해주기 위해서는 뭔가를 돌리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추정하건대 연 한 2,500억 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어지간한 기업이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델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려면 저만큼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엄청난 대기업 아니면은 1년에 2,500억 원씩 든다는데 저걸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API라고 해서 저 회사에서 우리 회사 것을 기본적으로 가져다 쓰되 너희들 것을 입혀가지고 뭔가 쉽게 작동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개발해라고 오픈을 해주는 환경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걸 연동을 해가지고 자기 회사, 자기 기관에 맞는 서비스를 간략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매개 변수라고 써졌잖아요. 아까 이제 제가 뉴런하고 시냅스 이야기했는데 그 선들이 이 매개 변수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 선들이 한 1750개씩 막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뉴런이라고 보셔도 되고, 이 토큰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냥 영어 단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1:1로 매칭은 안 되지만 그냥 토큰 하나가 영어 단어 하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더 많이 하고 어떤 걸 더 적게 하느냐 약간씩 다 기업별로 좀 차이가 있죠. 각각 들고 있는 언어 모델 자체가 어떤 건 매개 변수를 많이 주는데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은 데이터량을 토큰을 많이 늘리는데 또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기업들도 자체적인 일종의 한국형 GPT라고 볼 수 있겠죠. 자체적으로 학습을 한, 아무래도 이제 한국말 말뭉치를 많이 가지고 학습을 하니까 우리가 쓰기엔 훨씬 더 이제 효용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체적인 저런 어떤 뭐 하이퍼 클로버 X라든가 뭐 코 GPT라든가 이런 모델들을 특화시켜 가지고 서비스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고 그렇죠.
이 GPT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이 버전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뭐 1년 단위로 막 계속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챗 GPT라는 서비스는 저 GPT 3.5라는 수준의 모델을 가지고 채팅을 하게끔 서비스를 개발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작년 말 기준이었다면 올해 3월에 맨 마지막에 있는 GPT-4라고 하는 새로운 버전을 출시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이제 텍스트만 다뤘다면 이제는 이미지가 인식이 되게끔 개선이 됐죠. 그러니까 글도 넣지만 사진도 넣으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 있는 사진을 그냥 찍어요. 냉장고 속의 사진을. 그럼 냉장고 안에 여러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 재료가 뭔지를 판단을 해서 이거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하면 된다라고 레시피들을 다 알려주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 그림을 볼 수가 있게 되니까. 어쨌든 이 GPT-4의 기술 백서가 나왔는데 그 백서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은 안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 매개 변수를 우리가 몇 개씩 썼다라고 다 공개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상상하기에 한 10배씩 막 100배씩 뛰고 있으니까 뭐 조 단위, 100조 뭐 이렇게 이제 언급은 하는데 비공개는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한 100조 개 정도 신경세포 갖고 있다고. 거의 그러니까 사람 수준에 이제 준하는 그런 개념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샘 알트먼이라는 이 오픈 AI 회사 대표가 우리나라도 방문을 했지만 본인 스스로도 우려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개발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어마무시하다라는 걸 이제 아마 직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잘 쓰이면 좋지만 부작용으로 나타나면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아마 생각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GPT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프리트레인드 ED가 붙었으니까 우리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내용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요. 그걸 가지고 현재의 모델을 하나 만들어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지 내지는 중간에 어떤 단어를 맞출지를 계속 이제 예측을 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이 GPT를 이해하시면 되죠. 이제 이런 이슈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뭐 목사님들도 설교문 이런 것들 그냥 챗 GPT가 어떤 키워드 넣어주고 한번 작성해봐 하면 기도문도 다 만들어준단 말이죠. 아주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초안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만 다듬으면 되는 수준. 뭐 세특 같은 거 작성하는 것들 선생님들도 굉장히 쉽게 이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기보다 얘한테 비서 역할을 시켜놓고 그 시간에 더 고품질의 고퀄리티의 새로운 더 유용한 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 이제 고민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GPT-4가 올해 3월에 나오면서 자기네들이 적시한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휴먼 레벨 인간 수준의 퍼포먼스를 낸다고 스스로 다 말을 하고 있고요. 역시 트랜스포머를 활용을 한다라는 이런 이제 이슈들이 들어가 있는데 훨씬 이제 GPT 3.5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고 어떤 편향된 내용이라든가 잘못된 오류들도 많이 수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우려를 너무 많이 발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우려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여러 검색을 해봤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한번 물어보면 그걸로 끝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정제된 문서 형태로 딱딱 이제 보여주는 생성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심화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죠. 다만 이제 속도가 느리거나 엉뚱한 답이 나오는 이슈는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영어가 대부분 학습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고 한글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것들은 최근에 헤드라인으로 신문 기사로 막 등장한 것들이에요. 참고를 하시고요.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5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고 뭐 다른 것들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인데 거기에 비해서 어쨌든 챗GPT를 사용하는 전 세계 사용자 수가 2개월 만에 1억 명, 다른 애들은 뭐 9개월, 38개월, 34개월 걸려서 1억 명을 달성했는데 그만큼 파급이 지금 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다만 무조건 활용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게 과연 옳은가 이제 나라별로는 제한을 두기도 하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든가 아예 개발하지 말자라는 이슈까지 지금 등장을 하기도 하고 우려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보시면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의회 같은 데에서도 한번 GPT가 한번 원고를 작성하게끔 해가지고 그 원고를 그대로 들고 한번 발언한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요. 이런 어떤 교육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이제 설명회, 포럼, 세미나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고요. 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이제 경북연구원이 작년에 개발해가지고 경북용이죠. 그러니까는 챗GPT라고 하는 이 전체 내용을 전부 다 들고 우리가 활용하기보다는 경북에 더 맞는 내용으로 이렇게 좀 축약해가지고 하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개발을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실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사이트에 지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chatgdi.kr로 접속을 해보면 이제 경북에 있는 말뭉치를 많이 학습한 걸 더 추가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보기 편한 서비스로 조금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가 있고요. 우리 광주나 뭐 전남에서도 아까 이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TF라든가 이런 활용 모임 같은 게 구성이 돼가지고 계속 어떻게 이걸 정책에 접목을 시킬까를 이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도 하고 또 이런 강사분들 모셔가지고 또 강의를 듣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앞으로 이제 뭐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최할 예정에 돼 있고, 다만 이제 이게 행정 부분은 특히 이제 신뢰성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신뢰가 딱 어긋나면 안 써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시하기 전에 그런 팩트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해야 되고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그걸 충분히 검증하고 공유하고 전파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민간에서도 뭐 조참 모임이든 강연이든 뭐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걸 공부를 하려는 이슈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API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이거를 연결을 시켜서 너네들이 하고 싶은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봐라고 이렇게 이제 물론 과금을 합니다만은 열어준 것을 이제 우리들은 지자체든 민간 기업이든 활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자기네들의 말뭉치를 더 추가하고 학습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쓰기 편한 구조로 이제 서비스를 조금 개선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로 개발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이게 2021년 10월, 9월까지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이 된 거라 GPT 3.5는 좀 한계가 있다.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 그것들을 이제 또 우회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웹챗 GPT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또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또 연결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문제도 조금 최소화시켜 놓은 그런 또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 아마 이제 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화면인지 이제 아실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질 거냐. 결국 이제 이 창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던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요새는 부르고, 결국 좋은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안에다가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게 요새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제 책자에 제 PT 자료가 인쇄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 이제 그대로 제가 가공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복사해 온 겁니다. 일부러 복지 서비스에 대해 강약, 기회, 위험 요인을 한번 분석해봐라고 GPT한테 시킨 거예요. 제가 쓴 글 아닙니다. 밑에 질문만 제가 던진 거예요. 밑에 내용은 지가 한번 수업 분석을 해본 거예요. 맞는 것도 있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 대부분 복지 전문가분들이 모셨으니까. 이건 역시 또 질문해봤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활성화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 지역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지 쪽에 활용을 하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저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줍니다. 저런 쪽에 GPT를 한번 활용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 문단이라든가 띄어쓰기 이거 전부 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인위적으로 가공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올해 이제 정부 과기정통부에서는 AI 일상화 원년이라고, 그러니까 일상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누구든지 어디에서나 특정 산업이 아니라 모든 사회 영역에서 그냥 다 쉽게 쓸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런 이슈를 던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작년 말부터 이런 챗GPT가 지금 더 이 이슈를 폭증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 GPT를 잘 활용을 할까를 고민하려면 어떤 질문을 잘 던질까, 이제 이 고민이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제 요 부분이 몰라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오류투성이고 뭐 전혀 엉뚱한, 예? 뭐 신사임당 뭐 남편 누구냐 그러면 뭐 이순신이라고 대답하고, 예를 들면은 누가 세종대학에 맥북을 왜 던졌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도 답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생성하게끔 학습을 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대답하게끔 학습을 한 게 아니라요. 어쨌든 AI 디바이드라고 하는 계속 이런 어떤 격차 같은 것들이 벌어짐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 격차의 사회적인 문제, 이제 이런 이슈들까지도 좀 고민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컴퓨터 다루려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잖아요.
지금은 기계가 우리 말을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판이 바뀐 거예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 패러다임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적응해 나갈지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런 행정 서비스에서 저기 있는 것처럼 간단한 업무의 어떤 보조 지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어떤 민원 서비스를 좀 고도화한다라든가, 뭐 어떤 정책을 새로 만들 때 전 세계적으로 내지는 국내외에 다양한 어떤 제도나 법규 같은 게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조금 빨리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좀 활용을 해본다라든가, 어찌됐든 지금은 업무 보조 수단으로 주로 활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초안 정도는 빨리 구성해 주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은 틀린 것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제 정책을 수립하는, 어쨌든 이 챗GPT가 내놓는 이 결과를 한 번은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지금은 필요한 상태고요. 정부가 이제 디플정이라고 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는데, 그중에 이제 복지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잠깐 살펴봤는데, 역시 여기도 AI를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이 서 있고, 이 안에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대화형 AI나 생성형 AI를 가지고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이슈들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이거 이제 우리나라 특히 경기도가 이제 경기 GPT를 지금 크게 구상을 하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사례가 좀 많은데, 아까 이제 여기 전남도가 농도기도 하면서 다문화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화성시 같은 경우도 저런 어떤 다국민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응용하려는 이슈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미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 그런 케어콜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간의 서비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협력하는 그런 이슈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발달 장애인들이 어떤 이런 미술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그림 생성 인공지능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또 창작단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데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Be My 아이즈라고 해서 이제 시각장애인 같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그걸 보고 이제 도우미들이 이건 어떻다 저건 저렇다 이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인폼을 주는데, 지금은 이제 GPT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촬영된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 인식이 되니까 GPT-4 버전부터 그걸 가지고 어떤 정보구나라는 걸 인지를 한 다음에 이걸 이제 텍스트지만 음성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시각장애인 분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이제 서비스가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또 다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위험군을 빨리 발굴하거나 고독사를 예방한다라는 차원에서 물론 민간하고 네이버하고 이제 세종하고 통신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그냥 전화해주는 서비스죠. 케어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한 번 해서 안 받고 문제가 있으면은 복지전달 체계를 활용을 해가지고 주민센터나 상담사가 직접 한번 유선으로 전화를 한다든가 방문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체계 속에 이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1,800명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범 서비스 형태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대화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하고 이런 날씨, 건강, 식사 등등의 일상 대화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금 오픈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 사례예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보도로. 그 이외에도 그냥 일방향으로 예전에는 진행됐던 그런 돌봄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젠 GPT를 통해 가지고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말을 걸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카카오톡이라든가 좀 많이 잘 쓰는 앱과 연동이 되면은 보다 편하게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간다라든가. 맨 밑에 세 번째 사례는 이 외국 사례인데 라디오 GPT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마을 방송을 한번 하는데 이 컨텐츠 스토리텔링이라든가 그 마을의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인공지능이 긁어가지고 대본을 만들고, 역시 목소리도 인공지능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방송을 회관에서 해주는 이제 그런 모델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급여 관련해서 실제로 제가 그대로 물어본 겁니다. 저희 빨간색이 질문이고 초록색은 답변인데요. 여전히 이제 부족하죠. 아직은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죄송합니다. 정보가 부족하면은 계속해서 자기도 더 찾아봐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PR 구멍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챗GPT 답변을 잘 보면은 완벽하게 책임지려고 답을 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마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첫 번째에 있는 상담 쪽일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단순한 그런 질의응답은 AI가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이런 것들 리스크가 파악이 되는 이런 부분은 이제 휴먼 상담사라고 해서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가지고 할 수 있게끔 결국 이제 그 GPT의 어떤 신속하고 방대한 어떤 답변의 질 내지는 양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상담원이 갖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일단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복지 AI 헬퍼라고 해서 이제 AI의 상담사라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가상으로 상담을 한다거나 그 상담된 내용들을 빨리 정리해서 상담사들이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끔 또 업무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든가 또 그 내용 자체를 분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떤 키워드 같은 것들 또 리스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 문맥상에서 이렇게 패턴을 파악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서비스로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은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장표는 KT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KT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네이버처럼 이제 이런 기관 민간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미 지금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처럼 광주 서구청도 어느 정도 도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봐도 아직까지는 이 GPT 기능을 저런 어떤 상담 쪽을 보조하면서 조금 고도화하는 뭐 일종의 이걸 이제 AI 컨택 센터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용도로 지금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시까지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원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거든요.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저는 이제 책자로 인쇄됐을 줄 알고 그랬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할 때는 꼭 그 분야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천착할 필요는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또 볼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관광이라든가 보건 의료 쪽이라든가 전남에 이제 좀 특화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는 농수산 쪽이라든가요. 이런 쪽에서도 이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들을 하고 있겠죠.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또 이런 어떤 뭐 산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저 위에 전혀 지금 복지하고 상관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키워드를 주면 소설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남이 뭐 컨텐츠 산업이라든가 게임 산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스토리 같은 것도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죠. 이제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제 가야 될 건가, 뭐 이런 부분들,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어찌됐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좋은 답을 왜 못해라고 계속 챗GPT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좀 연습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맨 위에 제가 네오 인터페이스 시대 이렇게 이제 했죠. 우리가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쓰는 말을 자연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기계가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이 자연어를 가지고 기계랑 인간이 이제 대화하는 상황을 네오 인터페이스 시대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오늘 다뤘던 이런 주제들을 토론이라든가 또 서비스원에서 계속 이렇게 좀 더 활용 방안을 좀 찾으셔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전남 행복 시대를 여는데 우리 사회 서비스원이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저도 상당히 좀 뭐 모르는 내용도 나오고 그러네요. 예. 발표해 주신 우리 한경록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바로 이제 주제 발표에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례를 좀 정돈을 할 텐데요. 이 토론자들께서는 지금 나오셔서 이제 단상에 준비되면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나요? 사실 오늘 그 토론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우리 미국의 시가총액 그 상위 기업들을 쭈루루 한번 뽑아봤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부동의 우리 아까 이제 스마트 혁명을 이끌었던 부동의 1위가 이제 애플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애플도 지금 최근에 이제 AI 생태계를 뭐 독자적으로 구축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같고, 그다음에 2위가 어딜까요? 마소라고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오픈 AI를 최근에 이제 지분을 이제 49%인가 아마 인수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가 세 번째가 알파벳 A, 그러니까 구글이죠. 구글의 모회사인데 뭐 여기도 지금 우리 람다라고 하는 지금 뭐 AI 영역들을 지금 거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아마존닷컴도 지금 AI 지금 생태계 구축에 이제 참전을 하겠다라고 곧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5등이 이제 엔비디아라고 이 모든 AI 기업의 반도체를 대는 회사입니다. 그 6등이 어디냐면 우리 페북으로 알려진 그 메타플랫폼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상위 6개 시총을 가진 상위 6개 기업이 전부 이 AI 전쟁에 지금 참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야흐로 AI의 시대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여기에 목을 메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있겠죠. 예. 그만큼 이 AI가 가지고 있는 여러 폭발력이 상상을 아마 초월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이 AI 이제 적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이제 다뤄볼 건데요. 예. 먼저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을 먼저 각각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 도구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우리 김호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남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김경백 교수님. 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형님으로 모시는 분데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이런 전문적인 분야를 그랬네요. 김혜준 전남 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혜준 회장님. 예, 그리고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용태희 책임연구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각 토론자들은 한 10분 정도 내외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전라남도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호진 의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호진입니다. 오늘 좀 축하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나이가 좀 젊어지셨죠? 예, 토론에 항상 주제를 말씀드리면 무겁기는 한데요. 특히 복지 분야는 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심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저도 이제 실은 이제 왜 추천을 받았는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석 달 전에 제가 이 책을 하나 샀어요. 그 책 이름이 챗GPT 세계 미래 보고서라고. 젊은 사람이 이 책을 안 보면 안 되겠다. 18,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1년 만에 엄청난 그 주목과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추세에 지금 전남은 약간 늦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책자에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이 더 오늘 많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례 중심을 약간 첨가했습니다. 근데 반드시 전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고령화 부분 그리고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말에서 챗GPT와 전남형 복지 서비스의 발전 방향입니다. 이제 전국의 지자체들에도 챗GPT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을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의 등장에 가장 빠르게 대응한 지자체는 실은 경기도죠. 경기도는 KT와 함께 인공지능 AI 그리고 콜센터를 구상 중에 있고 정책 보고서 및 자료조사 등의 GPT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지능 정보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과 그리고
효율성 높은 복지 서비스를 지원을 하기 위해 이렇게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챗GPT의 등장과 함께 전남형 복지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AI 기술은 챗GPT 등장 이전부터 복지 서비스의 도입에 활용되어 왔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만성 질환과 장애인 유병률 증가로 사회적 돌봄과 지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웰페어 테크를 활용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변화시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중요한 역할로 하고 있고요. 전남을 비롯한 타 지자체들은 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취약계층,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모니터링, 고독사 방지를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반려노보 효도리를 보급해서 독거 치매 환자, 우울증 및 돌봄 공백이 있는 어르신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는 그 AI 기반이라고 해서 효도리 효순이에 대해서 엄청난 부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부분에서 아니 이게 얼마나 뭐 어르신들께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나 최근에 상당히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제 이 개별 어르신들의 개별 활동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알림과 그리고 24시간 그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감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보호자에게 알림도 가고 센터에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로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많은 개선이 되었거라라는 생각에 긍정적 평가 그리고 이 이용자도 만족감이 있겠지만은 저희들도 기관도 함께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돌봄형 인공지능 콜라보 아까 설명을 하셨죠. 독거 어르신과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AI 콜 서비스 전화를 걸어서 식사, 수면, 건강 등 다방면으로 말을 걸어 일상적인 대화를 이끄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저도 참 그것도 AI 서비스인데 진화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 부분의 단점은 AI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이나 감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좀 진화를 더 한 것이 GPT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AI 기술이 입력된 텍스트에 한정된 소통으로 상호작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고요. 반면에 대용량의 데이터 학습을 바탕으로 한 챗GPT는 폭넓은 답변이 가능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구사할 뿐만 아니라 사용이 영역의 복지 서비스 영역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전남은 도시, 도농 복합, 농산어촌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과 최근에는 고령화와 심각한 청년 유출 그리고 낮은 출산율 등으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그러한 특성으로 도민의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작년에 수원 세모녀 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빚 독촉을 우려해 복지 신청을 하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챗GPT 도입으로 전남의 복지 서비스에 도입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 장애인뿐만 아니라 제도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에 대한 발굴에 좀 용이할 것이고요. 기존의 복지 서비스 체계에 대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로는 챗GPT의 사회복지 행정의 적용 그 부분도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사업이 2022년 기준으로 363개 하지만 미리 알고 지내는 사람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신청 자체가 복잡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신청하시라고 하면 복잡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때 신청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도 다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 도움 신청 건수가 1년에 2만여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보육제도 공부하는 데만 평균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행정에서. 그런 시간이 걸리고 전체 복지 서비스는 약 4,800건이 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렇게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의 지자체들은 챗 GPT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을 앞다퉈 좀 추진하고 있고요. 챗 GPT의 행정 업무 적용 방향에 대한 직원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챗 GPT를 통해 행정 업무에 투자되는 시간을 인력으로 절약하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회복지 행정에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가족, 건강의료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대상자에 대한 복지 사업 그리고 복지 정책을 지침으로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명의 공직자가 모든 사업과 지침을 상세하게 숙지하기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를 챗 GPT 하나의 도구를 통해 각 민원인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지침을 빠르게 그리고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기초생활수급 신청 가능 여부를 챗 GPT를 통해 조치해낼 수 있거나 새롭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된 민원인에게는 연계할 수 있는 복지사업에 대한 정보도 연결할 수 있고요. 민원 상담에 대한 효율성과 서비스 질도 향상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자료집에 좀 많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복지 부분에서도 저희 기관의 정보사원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좀 연계를 해가지고 전남형 챗 GPT 복지 서비스를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는데, 가장 문제점 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집행부 쪽에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전남 도민의 복지 서비스를 한 단계 올리고 또 기관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법적인 부분 그리고 절여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김호준 의원님이 저희 전남 도 의원들 중에 가장 얼리 어답터예요. 제가 써보지도 못한 신기만기한 기계들을 한 번씩 가지고 와서 예, 깜짝깜짝 놀리기도 하는데, 아마 그 이후의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뭐 김호준 의원님께서 상당히 좀 많은 이 챗GPT와 관련된 AI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좀 정책들을 좀 만들어내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전남대학교 김경백 교수님께서 두 번째 토론 진행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남대학교 김경백 교수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행사에 좀 토론자로서 요청을 받았을 때 좀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소프트웨어 공학과 지금 교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 자체가 이렇게 사회복지는 아닙니다. 사회복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 학생들이나 또는 이제 프로젝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접근을 몇 번 해봤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어를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수어를 하고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글로 바꾼다든지, 뭐 글을 쓰면은 그거를 다시 수어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그 낙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감지해내는 그런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프로젝트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단편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걸 준비를 하면서 제가 좀 살펴봤던 것들이 진짜 이 사회복지란 게 무엇이냐 다시 한번 저 스스로 좀 점검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뭔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 대학에도 이제 사회복지 하시는 교수님들도 많고 그러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도 뭐 AI 스피커 관련돼서 효과성 검증 이런 연구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얘기도 나눈 적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 스스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글을 쓴 거에도 보면은 초기에 보면
이제 사회복지가 뭔가 저 스스로 좀 생각해 본 점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사회복지라는 게 전반적인 개인과 사회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거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포괄적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취약계층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돕기 위한 정책이나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전반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사회복지를 이렇게 증진시키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필요했었던가.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뛰었던 거죠. 사람들이 다 뛰었는데 항상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고질적으로 계속 나오는 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행정력의 부족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이제 기술로 메꾸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ICT 기술, 특히 ICT 기술이 이제 시작점이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전화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낙상을 이렇게 감지할 때 휴대폰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ICT 기술이죠. 어떻게 보면 컴퓨터 테크닉입니다. 컴퓨터 테크닉과 통신 기술이죠. 그런 게 발달하면서 훨씬 더 이거 효과적으로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어떤 이상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그런 걸 감지했을 때 그 감지 결과가 그 담당 이제 사회복지사한테 바로 전화가 간다든지 알람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ICT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ICT 기술은 저희가 1990년대 그때부터 저희가 열심히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아마 그 상황부터 지금 적용이 많이 됐고 현재 제가 좀 조사해 내온 내용에도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기술들이 이제 또 접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과 ICT 기술은 좀 뭐가 다르냐? 한 가지 다른 점이라고 그러면은 ICT 기술은 말 그대로 내 주변에 있는 거를 센싱하다든지 한마디로 내 주변의 환경을 인지하는 기술이 조금 포커스가 돼 있죠. 모니터링 그리고 이렇게 정보의 전달 이런 거에 기준이 돼 있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정말 큰 차이점은 역시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론이라는 거는 환경을 주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를 논리적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절차를 우리가 다 지금 현재의 인공지능 모델들이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한 감은 있습니다만 그런 기술이 결국에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추론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달라 보이는 거죠. 그게 고도화된 게 지금 챗GPT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 같은 경우랑 이전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상담 그 시나리오 챗봇 예전에도 챗봇 있었습니다. 다른 점은 예전에 상담 챗봇은 다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골라 주실래요? 다시 한번 이 중에서 한번 말해 주실래요? 이렇게 간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챗봇이 이제 진화한 이 챗GPT 인공지능 이렇게 추론 기반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치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챗GPT 나오면서 많이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 활동도 인공지능이 많이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기대감도 생기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사회복지사를 그러면은 챗GPT가 진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가, 이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생각해볼 포인트는 과연 이 사회복지사라는 정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정의를 제가 좀 한 25페이지쯤에 한번 적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근데 그 가치에는 결국에는 인본주의, 평화주의 사상,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할 줄 알고, 그다음에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보장 활동에 헌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귀한 작업이더라고요. 상당히 고귀하고 상당히 어떤 신념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작업인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챗GPT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GPT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최근에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챗GPT랑 상담을 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사례였냐면 챗GPT랑 막 대화를 했는데요. 아, 그렇게 힘들면 이제 그만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챗GPT가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좀 잘 살 수 없을까 했더니 아, 그러면 이런 선택을 한번 해봐라 라고 말을 해버려서 극단적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챗GPT가 이런 사상을 이해하고 있는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적인 이런 사회복지사를 대체할 수 있나? 인공지능이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것의 또 다른 점 중에 하나는 감정적인 부분이죠. 항상 이게 대체가 어렵다고 한다고 하는 부분을 많이 들어보면 역시 인간적인 소통입니다. 아무래도 저도 아직까지는 좀 나이가 좀 저 아직 젊어는 보이지만은 저도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전화를 하는 게 더 저도 좀 친밀하거든요.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 대화를 하는 게 조금 더 소통이 된다고 느끼는 사람이라 아직 저도 좀 옛날 올드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복지사분들 활동하시다 보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사람과의 소통, 그래 그 사람이 말했을 때 감정적인 그 느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더 잘 돌볼 수 있고 더 서비스를 해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그럼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감정에 대한 연구도 지금 꽤 되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조만간 한 5년이나 10년 내에는 이런 부분도 훨씬 이제 고도화된다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기술의 발전이 아까 이제 센터장님 발표할 때도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원래 5년 뭐 지금 5년 단위잖아요. 예전에는 센츄리라는 단어를 저희가 많이 썼거든요. 20세기, 21세기. 아마 20년 전에 저희 영화 같은 데 보면 21세기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정도 스피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데케이드, 10년 단위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요. 10년이면 기술도 같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글에 제가 마지막으로 남겨드릴 말은 제일 마지막 단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게 공부가 필요하다는 게 아, 그냥 챗GPT 나왔으니까 써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면은 적응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공부가 필요할 겁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이게 장단점이 뭐고 이런 것들은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챗GPT의 경우는 아까 이제 센터장님 설명할 때도 나왔지만 결국에 이 녀석이 생성해 주는 거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챗GPT가 만들어내는 거는 정말로 아무 말 대잔치거든요. 아무 말 대잔치인데 전 세계에 있는 책과 문헌을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조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많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약간 추가적인 파인 튜닝들이 좀 돼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추가적인 어떤 기술 개발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지금 여러분처럼 사회복지에 좀 정통한 분들이 이 대답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맞고 어느 정도까지 틀리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역량을 기르시면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경백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 AI라고 부를 수 있을지 좀 AI의 한계를 봤습니다. 지니야 TV 켜줘 그랬더니 정전이 돼가지고 TV가 아무리 불러도 안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전력을 먹고 사는 애구나. 예, 우리 김병백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 분들이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를 좀 이렇게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실제로 최근에 어디 교육과정을 보니까 경기도였나 충남이었나 보니까 이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챗GPT 과정을 개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 없이는 사실 이제 챗GPT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오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지금은 그 기본 개념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현장에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토론자입니다. 우리 김혜준 회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사회복지 행정연구회 회장 김혜준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사회복지 행정연구회가 대해서 약간 설명하면 전라남도 사회복지 공무원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200명 정도 저희 회원을 가지고 있고, 제가 여기 챗GPT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한 이 사회복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활용에 그 챗GPT 활용에 대한 우려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러 나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챗GPT를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 카카오톡 많이 하시죠? 예. 카카오톡 많이 하면은 S컵이라는 데서 제가 많이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S컵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ASKUP라고 쳐보시면 그걸 추가하시면 거기에 제가 아침에도 물어봤습니다. 사례 관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여기 S컵에서 어떻게 답을 했냐면, 잠깐만요. 아침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례 관리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S컵에서 어떻게 답을 했냐. 사례 관리란 특정한 문제 또는 상황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상황을 개선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개인이나 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례 관리는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으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하고 그제 요수에서 사회복지 공무원 연차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연차회에 대한 인사말 좀 써주라 그랬어요. 여기에다 답을 그렇게 문제를 제시했더니 답이 왔습니다. 바로 아주 짧게 와요. 그러면 또 거기에 안 맞아서 장문으로라고 딱 보내요. 그럼 장문으로 또 오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많이 진화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책자에 나온 것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저희가 그 집을 방문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호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내가 받아야 할 혜택이 뭐 어떤 것이 있는가를 모르시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복지 멤버십이라는 제도를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전 국민이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시기에 맞게끔 알려주는 서비스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 챗GPT를 활용한 저희만의 사회복지 공무원만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이 챗GPT가 적용이 되면 가장 민감한 게 지금 개인정보입니다. 근데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이 챗GPT는 무조건 개인정보가 다 나가는 노출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것이 보완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제가 봐서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글은 한번 읽어봐 주시고,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이제 그런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들이 전부 보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적용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는 저는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회원을 대표해서 전체적인 의견은 제가 아직 수렴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고, 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이제 33년째 사회복지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해보니까 이게 개인정보에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교육이 있을 때 가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도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아까 네이버도 나왔고 다른 데도 나왔잖아요. 네이버랑 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물론 우리 사회가 이 챗 GPT를 앞으로 점점 해질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 분야에서도 많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쪽에는 약간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어떤 책에서 보는데 미래에 없어지지 않을 직업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챗GPT가 적용이 되면 미래에 없어져야 할 사업도 사회복지사가 포함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업무 효율적이나 이런 것에 보면 이게 적용되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되면서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그 S컵을 봐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그 업무 담당자가 그 업무를 익히는 데는 지침이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지침이 거의 한 30권이 넘습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은 자기 맡은 분야밖에 못하는데 이 챗GPT가 우리 업무 지침이나 이런 걸 익혀가지고 해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좀 전에 말한 대로 지금 가장 민감한 게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가 보완돼서 이게 활용이 됐으면 더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김혜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술에는 항상 이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블룸버그 통신인가요? 그 AI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 생산성 향상이죠.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했더니 연 세계 경제 한 7% 정도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 7% 성장이라는 건 과거 중국의 호황기 때도 못했던 그 정도의 성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그런데 이 호황의 이면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일자리 감소로 가는 아마 가장 직격탄을 맞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 아까 뭐 사회복지사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소득 전문 직종이 아마 타격을 많이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AI와 관련돼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보안과 관련된 문제죠.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챗GPT의 최종국은 어떤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여자 타입을 좋아해? 혹은 뭐를 요새 주로 사고 있나? 라고 했으면 우리에게 깔린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모든 구매 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털리면 아마 그 사람 알아내는 건 몇 초도 안 걸릴 겁니다. 이게 그만큼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 문제 때문에 최근에서도 유럽에서는 이 챗GPT의 규제의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 당연히 정보 보안과 윤리의 문제는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되고 보완돼야 될 내용이겠죠. 워낙 기술의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아무튼 좋은 지적의 문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우리 복지행정 일선에서 느끼는 챗GPT에 대한 우려사항을 전달해 주셨고 시나리오를 이렇게 써놨네. 다음은 용태희 책임연구원님이 마지막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용태희 책임연구원입니다. 네, 저희 약속된 시간 3시 40분까지 6분 남았는데요.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챗 GPT를 활용한 복지 서비스 적용 방안에 대해서 풍부한 사례를 들어서 명료하게 설명해 주신 유익한 내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경록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기초로 해서 챗 GPT의 복지 서비스 적용 문제에 대해 제가 고민해 본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고민해 보셨을 법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는 좀 문외한이라서 생각들을 좀 두서없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챗 GPT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챗 GPT가 뭐 학술 논문을 순식간에 쓸 수도 있고, 그리고 MBA 기말 시험에서 성적 B를 받는가 하면 또 심지어 미국 로스쿨 시험과 그 의사면허 시험도 통과했다고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또 학교 과제나 수행평가 그리고 기업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소개팅 어플에 챗 GPT의 도움을 받았다는 체험담이 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에 챗 GPT 열풍과 함께 우리 사회는 1인 가구와 그 고령 인구의 증가에 더해서 지난 2년여간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 정도가 심해져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고독사나 운동형 외톨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챗 GPT를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등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 가정 내에 있는 TV나 컴퓨터, 밥솥 등의 전원과 연결을 해서 그 전력 사용량으로 일상 활동과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마트 플러그 시스템을 통해서 위험 상황이 감지가 되면 현장으로 전화나 방문을 해서 어르신 등의 안전을 확인을 합니다. 또 가족이나 이웃과 교류가 없어서 안부 확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주기적으로 인공지능이 전화를 걸어서 식사와 수면,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해서 통화 내용을 기록해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챗 GPT와 같은 기술의 발달로 얻을 수 있는 많은 이득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챗 GPT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새로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디지털 디바이드란 경제적, 사회적 여건 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가 발표한 2021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 결과에서 코로나19와 관련을 해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하는 신청 서비스, 그리고 정보 서비스, 배달 서비스, 구독 서비스 등 서비스별 인지도와 실제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에 비해서 장애인이나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응답률이 4개의 모든 서비스에서 인지도와 경험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의 온라인 신청률이 일반 국민은 73.6%인데 반해서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취약계층의 온라인 신청률은 평균 51.0%로 그 두 계층 간의 대략 1.4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현훈 강원대 교수님은 애정된 미래라는 책에서 이러한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인간 계급을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라서 자본가 계급과 그리고 노동자 계급으로 나뉘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디지털 계급을 추가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격하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저도 이번에 토론문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그 포럼의 주제인 챗 GPT를 활용한 복지 서비스 적용 방안에 대해서 한경록 센터장님처럼 챗 GPT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을 때 챗 GPT는 정보 및 지원, 신청 지원, 그리고 리소스 추천, 혜택 계산기, 정서적 지원 및 위기 개입, 그리고 정책 및 프로그램 피드백 등 챗 GPT를 복지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6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마지막에 챗 GPT가 유용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필요할 때 그 사람의 상호작용이나 전문 지식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인간의 적절한 감독 및 개입과 함께 기술이 기존 복지 서비스를 보완하는 데 사용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두 번째 이야기였는데요. 챗 GPT가 준 답변을 보면서 어쩐지 챗 GPT가 저보다 분석도 더 잘하고 글도 더 잘 쓰는 것 같아서 좀 묘한 패배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불거진 AI의 창작물을 둘러싼 신뢰성이나 저작권 침해 논란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법적 합의나 윤리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챗 GPT를 계기로 AI 기술 개발에 더욱 가속도가 붙으면서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정보 격차와 챗 GPT가 가진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 그리고 중요한 정보 유출 문제, 그리고 답변의 신뢰성이나 윤리성, 그리고 편향성 등의 문제, 그리고 챗 GPT가 방금 전에 직접 준 유의사항 등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면은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서 이것을 묵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함께 챗 GPT를 활용한 복지 서비스 적용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용태희 책임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개별 토론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예, 수고해주신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지금 방금 그 유튜브 통해서 질문이 3개 올라왔는데요. 행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 윤리가 개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개입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용태희 책임연구원님이 그 했던 내용 속에 조금씩 뭐 답은 있는 것 같네요. 말 그대로 이제 AI는 기계는 인간의 보완적 역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어디까지 이 부분의 책임성과 역할들을 설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인 거는 같습니다. 우리 용태희 연구원님이 책임지고 좀 이따 댓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많은 기사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챗GPT를 복지행정에 활용해서 업무 비중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챗GPT의 제대로 된 활용을 위해서는 좀 이해가 가긴 하네요. 챗GPT의 답변을 모니터링하거나 변하는 복지 정책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등 복지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추가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또 다른 공무원의 일감이다. 예, 이런 말씀 주셨고요. 챗GPT를 활용하면 이전보다 공무원의 업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 부분은 우리 현장 공무원이신 우리 김혜준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까요? 지금 챗 GPT를 활용하면 저희가 이제 물론 사회복지는 가정을 방문하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챗 GPT는 저희가 그 질의사항이나 뭐 지침사항이나 이런 데 활용을 많이 하는 거지 어떻게 이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법적인 지침이나 법률적인 쪽으로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순 노동 있잖아요. 우리 특히 이제 이 데이터 입력 같은 경우 이게 코딩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AI가 코딩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기계적인 코딩을 하는 능력은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우리 김혜준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이런 좀 이렇게 현장에서의 좀 복잡한 문제는 저는 좀 앞으로도 좀 남는 문제가 될 거는 같습니다. 예. 나머지 질문해 주신 뭐 한 질문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아까 이제 행정에서 사용하는 이 효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잘 따지고 보면은 이미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아마 행정 관련된 업무 효율이 엄청 향상되셨을 겁니다. 솔직히 그건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 컴퓨터 기술이 행정 이 서비스의 어떤 효율을 향상시킨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챗 GPT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한 가지 차이점은 구글과 지금 챗 GPT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저희가 검색을 하면은 그 검색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 검색 결과를 다시 한번 저희가 조합을 해서 보고서를 써야 돼요.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챗 GPT는 그런 방식이 아니죠. 검색을 하면은 자기들이 모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미 글을 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1차 가공을 먼저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까지 활용해야 될지는 아마 행정 프로세스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끼리 한번 치열하게 한번 토론을 하셔야 될 겁니다. 분명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던 보안 문제, 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문제라는 거는 이런
개인정보는 다 지금 챗GPT 서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질의를 던지는 순간. 그럼 질의를 던지는 그 내용이 무조건 저쪽 서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쓰지 말자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그 국내에 있는 LML 기술들이 이제 개발되면서 로컬에 이렇게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어요. 로컬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로컬에서 만들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차 가공, 이 1차 가공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행정 절차에서 어디서 쓸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은 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논의가 없으면 발전이 안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좀 한번 고민을 하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김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시간이 조금 진행돼서요. 마지막으로 플로어에서 질의 한 분만 듣고 마무리할까요? 플로어에서 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번쩍 드셨습니다. 신진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챗GPT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관련 주식도 막 폭등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급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챗GPT로 인한 변화에 따라서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민간과 공공의 특성에 따라서 그 준비가 달라져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건 우리 복지부 담당자에게 답변을 예 하시는 거. 사실은 이게 그 챗GPT 관련해서 이제 진짜로 좀 맹아 단계죠. 예, 맹아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저는 담론들이 올해 안에 쏟아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선을 그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뭐 얼마의 시간은 걸리지 않겠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계속 소통해 나가시는 것으로 하시죠. 예, 제가 더 공부해 오겠습니다. 예. 예. 네, 그 방금 질문 정말 어려운 질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장에서 바로 지금 챗GPT를 이제 도구로서 활용하는 거는 바로 지금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방금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소통이 필요하고 진짜 담당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조금 다르게 사용하면은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시스템이 개발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이런 돌봄 서비스 같은 것이라든지 로봇 이런 걸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대화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이상 징후가 있으면 알려주는 정도. 근데 그 부분을 아마 고도화시키는 게 들어가면서 그게 사회복지사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랑 연동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복지사의 보조 툴로 사용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저는 챗GPT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드디어 내 조수가 한 명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조수.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대학원생들도 많지 않습니까? 대학원생들과 같이 연구도 하고 하는데 대학원생들한테 이 연구 해보자, 저 연구 해보자, 이 자료 조사 해보고 정리해보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챗GPT 잘 만들어졌으면 아마 그 친구랑 계속 이제 저희가 한번 일도 좀 맡겨보고 준비 좀 해보고 이렇게 맡길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초안 써주러 가잖아요. 그 발표문 정말 딱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복지사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내가 관리가 하고 있는 여러 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언제 내가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스케줄링조차도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친구가 내 비서가 해주고 그러면서 나는 좀 더 그 각각 개인에 더 집중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구를 내가 이 현장에서 어떻게 쓸 건지를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과 공공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민간이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각각 분들이 고민하는 사항을 민간에서 아마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비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은 이런 자잘한 서비스들이 아마 나오게 될 거고요. 지금 공공은 아마 국가 단위에서는 당연히 이제 거대 LMM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외부로 유출을 시키지 않는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아마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김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도 어제가 뉴스를 봤습니다만 그 복지로라고 그러죠. 예, 복지로가 올해 안에 그 이제 국가 AI망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뭐 조금씩 이제 속도는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구석기에서 신석기 넘어가는데 아마 만년이라는 단위가 필요했을 겁니다.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데도 뭐 역시 또 만년의 단위가 필요했겠죠.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온 데는 천년 단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인류의 가장 위대한 경제적 전진이라고 그러는 산업혁명은 불과 200년에서 300년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2007년 이제 아이폰 등장하면서 아이폰이 세계를 디지털로 바꾸는 데는 또 10몇 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제 정말 세계의 변화 속도가 너무도 빠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I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 포럼을 시작하면서 전남의 여러 가지 당면한 복지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디지털 격차는 사실 전남이 좀 심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AI 격차마저 발생한다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우려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논의가 그런 우려가 아니라 새로운 전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좋은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우리 참석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플로에 계신 우리 관객 여러분 모두 다 고맙다라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전남 도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챗GPT를 포함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나아갈 방향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장시간 이어진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발표자, 토론자 모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께서는 가실 때 그 포럼에 참석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주차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사전에 안내드린 것처럼 오늘 포럼 이후에